또다시 회서 땅으로. 도군 황제는 한 관원에게 칙서를 주어 하북의 진관과 송강에게 전하게 했다. 다음 날이었다. 천자가 무학의 납시기로 되어 있는지 무학 땅에는 문무백관이 모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다. 채태사가 윗자리에 앉아서 병법을 설명하자 여러 중신들이 모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만 쳐다보며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채태사가 그걸 보고 성난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 얼굴을 쳐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저의 이름은 나전입니다. 나전은 운남 달주 땅 사람으로서 무화귀의 자리에 있었다. 채태사는 그의 조금도 굽힘없는 태도를 보자 더욱 성이나 꾸짖으려 하는데 문득 전두관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황제 폐하납시오. 이에 채태사는 잠시 화를 누그러뜨린 채 천자를 맞아 무학당으로 모셨다. 문무백관들이 엎드려 절을 올리고 만세를 부르자 도군 황제가 무학을 얘기했다. 황제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학유 나전이 채태사보다 먼저 천자 앞에 엎드려 아뢰었다. 폐하,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회서 땅의 역도 왕경이 반역한 사실을 아뢰고자 합니다. 회서 땅의 역도가 반역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폐하, 왕경이 회서 땅에서 반란을 일으킨 지 어언 5해가 지났사오나 관군들이 저들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무엇이? 그런데 어째서 과인이 아직껏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폐하, 일찍이 동광과 채유가 성지를 받들어 저들을 치러 갔었사오나 우리 군사만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군사들이 그곳 풍토에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잠시 쉬기로 했다고 거짓으로 아뢰은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렸다. 그러옵니다, 폐하. 그 바람에 왕경은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져 지난달에는 제 고향인 운안을 침범하고 노략질과 간음, 살인을 일삼았는데 그 잔인 무도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 저들은 8곳의 군과 86곳의 현을 침범했습니다. 태사채경은 천하의 큰일을 도맡고 있는 터에 그의 아들 채유가 대군을 이끌고 가서 모두 이뤘는데도 무학에 나와 천자께서 납시기 전에 병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실로 그 뻔뻔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폐하, 바라옵건대 채경 등 나라를 그르치는 간신배들을 벌하시옵소서. 또한 용맹한 장수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역도의 무리를 뿌리 뽑게 하시고 백성을 구하신다면 사직을 위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도 큰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자 진노한 도군 황제는 채경 등이 거짓으로 아랜 죄를 물어 크게 꾸짖었다. 그러나 채경 무리가 워낙 교묘한 말로 꾸며댔기 때문에 그날 그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천자는 나전의 말을 받아들여 성원관에게 성지를 내렸다. 송강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니라. 어떤 벼슬을 내릴 것인지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그러자 성원관은 채경 등과 상의한 끝에 이렇게 아뢰었다. 폐하, 왕경이 완주 땅을 깨뜨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며 도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주, 허주, 서편 등 세 고을을 넘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진안무와 송강에게 칙명을 내리시어 도성으로 돌아오지 말고 이들 세 고을을 먼저 구하도록 하옵소서. 또한 송강에게 벼슬을 내리는 일은 그들이 회서 땅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니 먼저 위급한 세 고을부터 구하게 하십시오. 천자는 위급한 세 고을을 먼저 구하자는 성왕관의 말을 받아들여 또다시 칙명을 내렸다. 이에 후몬과 나전이 칙명을 받들어 조서와 상으로 내릴
금은 비단을 수레에 싣고 하북 땅의 송강에게로 가게 되었다. 위승성박 20여리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역적의 우두머리를 호송해 오는 송나라 군사를 만나게 되었다. 도성으로부터 칙사가 내려왔다는 전가를 들은 진안무와 송성봉은 성문 밖에 나와서 후몽과 나전을 맞았다. 이에 후몽이 도군 황제의 조서를 꺼내 들고 읽었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짐은 하늘을 공경하며 조상의 법을 받들어 대업을 이어가되 이는 뛰어난 충신들의 충절에 힘입은 바 컸다. 그러나 그동안 변경이 어지럽고 조정이 편안할 날이 없더니 그대들이 험한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오랑캐의 무리와 역적의 무리를 무찔러 큰 공을 세웠으니 짐은 실로 그대들을 가상히 여기며 믿고 의지한다. 짐은 특히 참모 후몽과 나전으로 하여금 칙명을 받들게 하고 안무, 진관과 송강, 그리고 노준이 등에게 금은과 전포, 비단, 의갑, 어주 등의 상을 내려 공을 치하하고자 한다. 또한 회서 땅에서 반란을 일으킨 왕경을 토벌하도록 명하고자 한다. 그들은 우리의 성지를 뒤엎고 백성들을 난도질하며 변경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는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하다. 이에 진관을 다시 안무에 봉하고 송강을 평소 도선봉에 봉하며 노준이를 평소 부선봉에 봉하고 후몽을 행군 참모에 봉하노니 조서를 받는 즉시 군마를 이끌고 완주 땅으로 가서 성지를 구하라.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날에는 반드시 높은 벼슬과 상을 내릴 것이다. 삼군에게 내리는 상이 적거든 진관으로 하여금 하북의 주와 현에 있는 창고에서 내어주고 그 내용을 문서로 알리도록 하라. 그대들은 이 명을 우러러 받들지어다. 선화 5년 4월 모일. 후몽이 조서를 다 읽고 나자 진관, 송강 등은 일제히 만세를 외치면서 도성 쪽을 향해 2번 절을 올려 성운에 감사했다. 송강이 며칠간 군무를 보고 있는 동안 각 고을의 관리가 속속 부임했으므로 여러 장수들은 차례로 군사를 이끌고 송강의 휘하에 모여들었다.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어 반역자 왕경의 내력을 더듬어 보자. 왕경은 본래 동경성 개봉부에서 부배군으로 있던 자였다. 그의 아버지 왕역은 동경의 큰 부자였는데 관아에 드나들면서 뇌물을 써서 이런저런 일에 송사를 벌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그러나 선량한 백성들을 모함하여 괴롭히는 그를 모두 미워했지만 관아를 등에 업고 있으니 아무도 맞서지를 못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피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런 어느 날 풍수쟁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왕역에게 말했다. 여보게, 좋은 맷자리가 하나 있다네. 어떤 맷자리길래 그러는가? 크게 될 아들을 낳게 될 자리일세. 그 자리가 어딘가? 참 사람 성위도 급하기는 그게 어디 맨입에 될 일인가?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네. 그 자리를 내게 가르쳐주게. 왕역은 그렇게 조바심을 냈다. 이에 풍수쟁이가 기띔을 했으니 그 자리는 곧 왕역의 친척집 묘지였다. 왕역은 풍수쟁이와 짠 다음 이를 꾸며서 송사를 걸었다. 그리하여 송사가 계속되는 동안 그 친척은 가산을 탕진하여 더 이상 왕역에게 맞설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알거지가 된 그 친척은 묘지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동경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일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훗날 반역한 왕경이 사로잡혀 삼족이 모두 잡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친척만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무튼 계획대로 그 친척의 맷자리를 빼앗은 왕역은
자기 부모의 시신을 그곳에 묻었다. 그런데 참으로 신통하게도 그날 이후 점차 아내의 배가 불러오더니 결국 산월이 되었다. 어느 날 왕역이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서쪽에 웅크리고 앉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왕역이 벌벌 떨고 있는데 문득 사자 한 마리가 뛰어들어와 그 호랑이를 덥석 물고 나갔다. 그날 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곧 왕경이었다. 왕경은 어려서부터 그 사람됨이 불량스러웠다. 나이 6살이 되었을 무렵 그는 덩치가 커지고 기운도 세졌으나 책 읽기를 싫어했다. 다만 아이들과 닭싸움을 하거나 말을 달리고 창, 봉을 휘두르는 일에만 열중할 뿐이었다. 왕역과 그의 아내는 왕경이 외아들이라 그가 어떤 짓거리를 하든 간에 나무라는 일이 없이 귀여워만 했다. 그 바람에 그에게는 못된 버릇만 베게 되었다. 청년이 된 그는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빠졌고 계집질만 일삼게 되었다. 왕역과 그의 아내가 간혹 나무라기라도 하면 마구 상스런 욕설을 퍼부으며 대들곤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 왕경이 그렇게 방탕한 생활로 대여섯 해를 보내니 집안의 재산이 남아날 리가 없었다. 결국 그에게 오직 몸뚱이 하나만 남게 되자 무의 솜씨로 관청에 들어가 부배군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부배군이 된 후에도 돈푼깨나 들어오는 날이면 패거리와 함께 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곤 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마구 주먹질을 해대곤 했다. 그러므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두려워했으나 그와 어울리는 패거리들은 그를 좋아하고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관아에 들어가 조회를 마치고 나온 왕경은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남문 쪽으로 나아갔다. 휘종 정화 6년 봄날이었다. 거리를 혼자 거닐던 왕경은 동산 안의 한 연못가에서 수양버들의 비스듬히 기대어 섰다. 문득 연못의 북쪽으로부터 연함은 명의 사람들이 가마 한 채를 호위해 오고 있었다. 가마 안에는 꽃 같은 젊은 여인이 타고 있었다. 그녀를 본 왕경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원래부터 계집을 좋아하던 왕경이 보기 드문 미인을 보았으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리 없었다. 가마를 호위하고 있는 자들을 보니 그들은 동추밀의 부중에 있는 자들이었다. 왕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마를 뒤따르고 있었다. 어느덧 가마는 간악에 이르렀다. 간악은 천자가 도성의 동북쪽에 쌓은 산이었다. 바깥으로는 빙 돌아가면서 담이 쌓여 있었는데 궁궐과 마찬가지로 붉은 대문 앞에 금군이 지키고 있어 일반 백성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다. 가마가 대문 앞에 이르자 가마 속에서 나온 여인은 시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간악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동관의 친동생인 동세의 딸로서 양전의 외손녀였다. 그런데 동관은 자신의 조카딸인 그녀를 데려다가 수양딸로 삼은 다음 채유의 아들과 혼약을 정한 터였다. 즉 그녀는 태사 채경의 손자 며느리가 될 여자였다. 그녀는 이제 16의 꽃다운 나이로서 어렸을 적의 이름은 교수였다. 간악에 들어간 교수는 들어간 지 2시간쯤 지난 후에 나왔다. 간악에서 나온 교수는 시녀들과 함께 걸으며 바깥 경치를 둘러보았다. 이에 왕경은 좀 더 가까이서 교수를 살필 수 있었다. 두 눈은 호수처럼 맑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은데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난초 같은 그윽한 향기가 몸에서 넘실거리는 듯 했다. 왕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쿵쿵 뛰고 얼굴이 귀밑까지 붉어져 온 몸이 나른해지고 뼈가 허물어지는 듯 했다. 그때 교수의 눈길이 그런 왕경에게 머물렀다. 두 눈은 봉황의 눈이요. 눈썹은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검은데 수염 돋은 얼굴에 뺨이 유난히 붉었고 반듯한 머리에 이마가 시원했다. 이심전심이라고 했던가. 교수도 7자 큰 키에 몸이 건장한 왕경이 넋을 잃고 뚫어지게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보자 그만 그의 멋진 풍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어찌 겉으로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짐짓 시녀들에게 명했다. 얘들아, 이제 향을 올리러 가자꾸나. 교수가 앙묘 안쪽으로 들어가서 향을 사르자 왕경은 촛불을 치켜들고 그녀에게 다가가 향 사르는 일을 도왔다. 그는 교수를 도우면서 연신 곁눈질을 했다. 그러자 한눈에 왕경에게 반한 교수도 눈길을 보였다. 교수의 약혼자는 나면서부터 멍청이었다. 교수는 중매쟁이 할멈으로부터 자신의 신랑 될 사람이 멍청이라는 말을 이미 들은지라 슬픔에 잠긴 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잘생긴 왕경이 따라와서 수작을 걸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를 호위하고 있던 자들 중 동우후라는 자가 왕경의 멱살을 움켜쥐더니 따귀를 철썩 올려붙이고 나서 꾸짖었다. 네 이놈, 감히 어느 데 가가신 줄 알고 수작을 부리느냐.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우물쭈물하면 대감께 고하여 능지처참하고 말리라. 그러자 왕경은 감히 대들지 못한 채 묘문 밖으로 도망쳐 나와서 땅바닥에 침을 퇴 뱉었다. 쳇, 내가 멍청한 놈이지. 두꺼비가 어찌 거위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말이냐. 꿈도 야무졌지. 그러나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다. 부중으로 돌아간 교수는 밤낮으로 왕경의 모습을 잊지 못하여 가슴앓이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결국 시비 옥향을 시켜 은밀히 왕경을 교수의 처소로 끌어들였다. 그날 이후 두 남녀는 사흘이 멀다 하고 정을 통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반드시 밟히는 법.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부중에 소문이 쫙 퍼지고 이 사실이 동관의 귀에 들어가자 동관은 크게 노하여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나 드러내 놓을 일이 아닌지라 그는 어떻게든 올가미를 씌워서 왕경을 처치해 버릴 심산이었다. 때는 어느덧 5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동관에게서는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무더운 날 저녁 무렵 모처럼 왕경은 뜰 앞에 회나무 밑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득 앉아있던 의자에 내 다리가 움직이면서 뒤뚱뒤뚱 뒤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요사스러운 것이? 왕경은 깜짝 놀라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른발로 의자를 냅다 걷어차 버렸다. 다음 순간 왕경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나동그라졌다. 너무 무리하게 발길질을 한 까닭에 허리를 삐었던 것이다. 허리가 너무 아파 약을 지어 먹고 다음 날 아침 진시경 눈을 떴다. 마침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집에 있나? 아니 아침부터 웬일들인가? 자네 팔자가 상팔자로군 그래. 오늘 아침 점고 때 부유님께서 자네가 안 나온 것을 알고 화를 발끈 내셨다네. 우리가 변괴를 당해 아파 누워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네. 부유님께서 자네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으니 어서 우리와 함께 가세. 왕경이 계봉부에 끌려가서 보니 부유는
대청 위에 높이 올라 앉아 있었다. 양쪽에서 팔을 낀 두 사람이 알렸다. 왕배군을 잡아왔습니다. 왕경은 허리가 아픈 것도 참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억지로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부유는 왕경에게 사정을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꾸짖기부터 했다. 내 이놈 왕경아, 한낱 군졸로서 어찌 이리도 태만하냐. 나으리 게으른 것이 아니옵니다. 뜻밖의 병고가 있어 그만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결코 게으름 피운 것이 아니니 부디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러나 부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좌우를 둘러보면서 호령했다. 여봐라, 어서 저 괘씸한 놈을 형틀에 매달아 매우 쳐라. 왕경이 미처 뭐라고 입을 열 틈도 없이 양쪽의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그를 옴짝달싹도 할 수 없이 묶은 후 형틀로 끌고 갔다. 그리하여 왕경은 어찌나 혹독한 매를 맞았던지 살갗이 찢어지고 흐물어져서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부유는 왕경이 요사스런 말을 퍼뜨려 백성들을 부추기고 반역을 꾀했다며 죄를 자백하라고 족쳤다. 혼절을 했다가 깨어나면 다시 매질을 당하고 깨어나기를 거듭하던 왕경은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부윤의 말대로 죄를 인정하고 말았다. 부윤은 압사로 하여금 왕경의 자백을 모두 기록하도록 한 후 옥조를 불러서 명했다. 여봐라, 저 역적을 당장 하옥시키렸다. 그리하여 왕경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갇힌 곳은 바로 사형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부유는 그에게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본래 동관으로부터 어떻게든 왕경에게 죄목을 씌워서 해치우라는 밀명을 받았던 것이다. 부중 사람들은 모두 왕경이 죽고 말 것이라고 수군댔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채경은 왕경에 대한 소문이 부중에 쫙 퍼지자 그게 마음에 걸렸다. 왕경을 죽이면 그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워 죽였다고 할 것인즉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떠도는 말을 정말로 믿게 될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채경과 채유는 서로 의논하여 왕경을 살려두되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기로 했다. 채경은 부윤에게 은밀히 편지 한 통을 보냈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왕경의 얼굴에 먹자를 찍어 멀고 으슥한 곳으로 귀양 보내도록 하라. 그리하면 뒷소문이 없을 것인즉 하루속히 시행토록 하라. 채경은 왕경을 멀리 귀양 보내고 나서 동관의 딸 교수를 손자 며느리로 삼는다면 동관도 욕됨을 면하게 되고 부중에 퍼진 소문도 잠재울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왕경을 옥에서 끌어낸 부유는 관례대로 곤장 20대를 친 다음 얼굴에 글씨를 새기고 10근 반짜리 큰 칼을 씌웠다. 그는 왕경을 서경의 섬주 땅으로 귀양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솔림, 학일 등 두 공인이 왕경을 압송하게 되었고 왕경은 바야흐로 머나먼 귀양길을 떠나게 되었다. 귀양길을 떠난 왕경은 채경의 부중에서 멀리 벗어나 두 공인에게 청해 으슥한 산골의 민가에 들러서 곤장 맞은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다. 비록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10여일 동안 치료하고 나자 제법 가뿐히 걸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다시 길을 떠나 아득히 먼 섬주 땅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때는 바야흐로 6월 초순에 접어들고 있었다. 날씨가 푹푹 찌는지라 하루에 겨우 4~5리를 걷는 것도 힘겹게 느껴졌다. 보름 남짓 걷고 난 후 그들은 비로소 숭산을 넘을 수가 있었다. 며칠 후 솔림이 문득 서쪽의 먼 산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것이 바로 북인산일세. 저곳부터는
서경에 속한 땅일세. 아침나절 서늘한 때에 그들은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여 20여 리를 걸어갔다. 바라보니 북인산 동쪽에 한 고을이 눈에 띄었다. 마침 장날인지 시골 사람들이 사방에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었다. 고을의 동쪽에는 집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데 측백나무 세 그루가 정자 모양으로 늘어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왕경과 두 공인은 걸음을 지축하여 그곳으로 가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빙 둘러선 채 무언가 구경을 하고 있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한 사내가 웃옷을 벗어제친 채 연신 기합 소리를 내면서 봉술 솜씨를 보이고 있었다. 그가 묘기를 보일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냈다. 솔림과 하길은 왕경을 데리고 나무 그늘 아래로 가 땀을 지켰다. 왕경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사내의 봉수를 보고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에 깜짝 놀란 사내가 봉수를 멈추고 나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목에 큰 칼을 쓴 죄인이 자신의 솜씨를 비웃듯이 웃고 있지 않은가. 사내는 크게 노하여 꾸짖었다. 귀양 가는 죄수놈아, 어찌하여 남의 솜씨를 비웃느냐? 왕경이 웃으며 대꾸했다. 어찌 그것도 봉술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 보이느냐? 그건 엉터리 봉술 아닌가? 무엇이? 엉터리라고? 나의 솜씨는 인근 고을에서도 알아주건만 어찌하여 니놈은 그런 되먹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느냐? 사내는 펄쩍 뛰며 손에 든 봉을 집어 던지고 나서 대뜸 주먹으로 왕경의 볼따구니를 치려 했다. 바로 그때 구경꾼들 중에서 뛰쳐나온 두 젊은이가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 참으시오. 그러고 나서 왕경을 돌아보며 물었다. 보아하니 당신은 꽤 훌륭한 솜씨를 지닌 분 같군요. 봉술은 조금 할 줄 압니다. 하지만 괜히 소란을 일으킨 것 같군요. 왕경이 그렇게 대꾸하자 사내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쳤다. 이놈이 감히 나와 더불어 한판 겨루어 보겠다는 것이냐? 두 젊은이가 왕경에게 청하듯 물었다. 어떻습니까? 저 사람과 한판 겨루어 보시겠습니까? 만일 이기신다면 저기에 모아둔 두 관의 돈을 몽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이 빙긋 웃으며 선뜻 나섰다. 그렇다면 한번 겨루어 보겠소. 왕경은 하길의 곤봉을 빌려들고 땀에 젖은 위저고리를 벗어 던진 후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는데 구경꾼들이 떠들어댔다. 목에 큰 칼을 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겠소? 왕경이 여전히 웃는 얼굴로 받아넘겼다. 칼을 쓰고 이겨야 솜씨가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구경꾼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일 당신이 이긴다면 저기 있는 돈 두 관은 틀림없이 당신 것이 될 것이오. 그리하여 예기치 않은 봉술 시합이 벌어졌다. 그러자 봉을 축혀들고 자세를 취한 사내는 왕경을 향해 소리쳤다. 자, 덤벼라 이 죄수놈아. 왕경은 구경꾼들을 향해 허리를 굽히면서 말했다. 그럼 여러 어르신들, 제발 비웃지는 마십시오. 사내는 왕경이 큰 칼을 썼으므로 왕경을 얕보고 망사탄상, 즉 큰 뱀이 코끼리를 삼킴의 자세를 취했다. 이에 왕경은 청정점수, 즉 잠자리가 물을 찌금의 자세로 맞섰다. 사내가 큰 소리로 기합을 넣으면서 공격해 들어왔다. 왕경이 한 발자국 물러서자 사내가 한 발자국 뛰어들면서 봉을 들어 냅다 왕경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그러나 왕경이 어찌 그런 뻔한 공격을 받고 쓰러질 수 있겠는가. 그가 재빨리 왼쪽으로 몸을 피하자 사내는 그만 허공을 크게 내리치고 말았다. 그 순간 왕경은 돌아서면서 번개 같은 솜씨로 봉을 낮게 휘둘러
사내의 오른쪽 손목을 쳤다. 사내가 앗 소리와 함께 손에 든 봉을 떨어뜨렸다. 왕경이 사정을 보아 가볍게 쳤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렇지 않고 힘껏 쳤더라면 사내의 손목이 부러져 버렸을 것이다. 구경꾼들이 찬탄을 아끼지 않으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왕경은 성큼성큼 걸어가서 잔뜩 웅크린 채 손목을 감싸쥐고 있는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다. 시합을 하다 그리 되었으니 부디 용서하시오. 그러자 사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왼손을 뻗어서 두관의 돈을 낚아챘다. 이 돈은 내 것이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소리쳤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돈은 약속대로 이긴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에 조금 전에 두 젊은이가 그 돈을 빼앗아 왕경에게 주면서 청했다. 잠시만 저희 집에 들러주십시오. 어느새 사내는 얼굴이 벌개진 채 버려놓았던 물건들을 주섬주섬 주워들고는 큰 길 쪽으로 달아났고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고 있었다. 솔림과 하길은 왕경이 두 사내의 집에 들렀다 가도록 허락했다. 남쪽을 향해 한동안 걷다가 숲을 두서너 곳 지나 굽어들자 그곳에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숲속에는 커다란 장원이 한 채 있었는데 사방을 붉은 흙담이 둘러쌌으며 담 밖에는 200~300그루의 버드나무가 서 있었다. 장원 밖의 버드나무 위에서는 매미들이 제철을 맞는 듯 요란하게 울어댔고 장원 안의 처마 밑에서는 어미를 기다리는 제비 새끼들이 연신 빨간 입을 오물거리면서 지저귀고 있었다. 이윽고 초당 안으로 안내되어 자리에 앉자 주인이 말했다. 세 분께서는 모두 서울 말씨를 쓰시는군요. 이에 왕경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나서 자신이 동경에서 섬주 땅으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된 사연을 말하고 두 젊은이의 이름을 물으니 한 젊은이가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저는 성이 공가이며 이름은 단입니다. 또 이 사람은 제 친동생 정입니다. 조상대대로 저희 공씨 가문이 이 마을에서 살아왔으므로 사람들은 이곳을 가리켜 공가촌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곳은 바로 서경 땅 신안현에 속하죠. 말을 마치고 난 그는 머슴을 불러서 잔치상을 차리게 하며 일렀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을 옆방으로 안내한 그는 시원한 물로 몸을 씻게 한 다음 새 옷을 내어 갈아입도록 했다. 머슴들은 잔치상을 마련하느라고 바쁘게 집안을 오락가락했다. 그들이 초당 안에 음식을 들여오자 공단은 왕경으로 하여금 제일 윗자리에 앉도록 했다. 그리고 두 공인을 그 다음 자리에 앉힌 다음 자신은 동생 공정과 더불어 제일 아랫자리에 앉았다. 공단과 공정이 차례로 술을 권하자 왕경이 공손하게 말했다. 귀양가는 죄수의 처지로서 이런 후한 대접을 받게 되니 황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법입니다. 부디 보잘것없는 음식일 망정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권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권커니 받거니 하면서 흔쾌히 술과 음식을 들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공단이 입을 열었다. 이 마을엔 모두 200여 호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 저희 형제를 받들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저희 형제는 주먹쓰기와 창봉쓰기를 제법해 마을 사람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의 일이었습니다. 동촌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 형제는 그곳으로 놀러 갔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노름을 하다가 그만 그 마을에 사는 황달이란 자와 더불어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어찌나 놈의 무예가 뛰어났는지 우리 형제는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그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거들먹거리면서 우리 형제에게 창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의 꼴이 뭐가 됐겠습니까? 아까 길거리에서 장사님의 솜씨를 보니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형제로 하여금 장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사례는 넉넉히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경은 마음속으로 몹시 기뻤지만 짐짓 사양했다. 하지만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두 분을 가르칠 수 있겠소. 공단과 공정이 스승을 받드는 예로 왕경 앞에 넙죽 엎드리며 거듭 청했다. 스승님께서는 그런 말씀 마시고 저희 형제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에 왕경은 마지못한 듯 그들 형제를 제자로 삼았다. 그리하여 그날 밤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흔쾌히 술을 마시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왕경은 이른 아침부터 타작마당의 버드나무 그늘에서 공단, 공정 두 형제에게 주먹 쓰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득 사내 하나가 뒷짐을 지고 들어와서 꾸짖었다. 귀양 가는 죄수놈이 어찌 감히 이곳에 와서 솜씨를 자랑하느냐. 왕경이 바라보니 그 사내는 상투도 틀지 않은 맨머리에다가 오리 가느다란 뇌주갈포 짧은 저고리에 얕은 헛바지를 입었는데 손에는 세모난 합죽선을 들고 있었다. 왕경은 그가 공씨 집안의 친척인 줄 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나이가 바로 동촌 마을의 황달이었던 것이다. 그는 마침 서늘한 아침결을 이용하여 공가촌의 서쪽 끝에 있는 유대랑의 집에 노름빚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공단 공정 두 형제가 장원 안에서 지르는 기합 소리가 들렸다. 그는 지난 봄 축제 때 콧대를 꺾어 놓은 후부터 그들 두 형제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까닭에 아무 거리낌 없이 성큼성큼 대문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다. 공단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천하의 죽일 놈 같으니라고. 지난번엔 억지로 내 노름돈을 빼앗더니 오늘은 또 무슨 수작을 하려고 나타났느냐. 그러자 황달이 대뜸 눈을 부라렸다. 이놈이 되쥐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오냐 이놈아. 오늘은 나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테다. 공단이 그렇게 대거리를 하자 황달은 손에 들고 있던 합죽선을 획 집어던지고 나서 공단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그가 황달임을 알게 된 왕경은 짐짓 말리는 척하면서 목에 쓴 큰 칼로 그의 허리깨를 힘껏 후려갈겼다. 그러자 황달이 발로 허공을 차면서 벌렁 나가 떨어졌다. 그때 공단 공정 형제와 두 머슴이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마구 차고 때리고 짓밟아 버렸다. 그 바람에 동네 북이 된 황달이 소리쳤다. 이놈들이 사람 죽인다. 그때 솔림과 하길이 달려들어서 힘을 다해 뜯어 말리자 공단과 머슴들이 비로소 물러섰다. 황달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으며 가슴, 어깨, 팔다리 할 것 없이 온 몸의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겨 맨몸이 드러난 채 일어나려고 버둥거렸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공단은 서너 명의 하인을 불러서 분부했다. 이자를 내다버려라. 그러자 황달을 떠매고 나간 머슴들은 동촌 마을로 가는 길가 풀밭에다 축 늘어진 그의 몸뚱이를 내팽개치고 돌아왔다. 황달은 뜨거운 햇볕 아래 반나절 동안이나 꼼짝도 못하고 쓰러져 있다가 정오 무렵이 지나서야 겨우 풀을 베러 온 자기 마을 사람의 눈에 띄어 구해지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간 그는 침상에 누워 기력을 찾고 나자 즉시 억울한 일을 당했노라고 신한연의 현령에게 소장을 내었다.